관상 무조건. 저는 무조건 첫 번째. 제가 최근에 한국은행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제 1차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서류를 붙고 필기시험 붙고 1차 면접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진짜 너무 빡빡하잖아요. 몇 살이에요? 1차 면접 준비한 애들이? 19살.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이 그 학생들이니까 물어봤어요. 이 면접을 또 너희 준비 한번 해볼래? 아니면 너희 한 번에 합격해서 제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하니까 이 힘든 과정을 다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쓸 때도 그 제목에도 제대로라는 키워드를 넣긴 했지만 취업을 이게 준비하는 학생들 보면 제대로 준비해서 탄탄하게 한 학생들은 한 번에 좀 합격을 해요. 제대로 준비를 나름 한다고 했지만 기업에 맞춰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그 기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사실 길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계속 레벨업이 되겠지만 그 기간이 사실 너무 취준생들한테는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에 뭔가 준비를 할 때 제대로 하면 그 시간을 또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런 거는 있죠. 그러면 느낌상 이제 첫 번째가 괜찮다. 제가 만약에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의 취준생들을 봤을 때 내가 진짜 한 기업을 딱 정해. 그래서 진짜 악착같이 그거를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번에 끝나면 제일 땡큐지 않을까. 이게 물론 질문 자체가 첫 번째냐 100번째냐 이거의 선택이었지만 상심의 크기는 첫 번째가 더 크니까. 그것도 그래요. 101번이 상처는 좀 덜 받을 것 같은데 낙심을 하게 되면 너무 진짜 마상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혹시 첫 번째 떨어졌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제 제자들 중에서 딱 그게 맞다 아니다 할 순 없지만 기업의 색깔과 딱 맞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제자가 예전에 2년 동안 삼성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삼성을 계속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창의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승부욕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되게 무난하고 성실하고 주어진 임무에 꾸준히 해나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사람도 필요한데 그때 삼성 같은 경우 어쨌든 혁신,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그런 쪽의 어떤 답변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은 해가지만 그 현장에서 그게 잘 안 드러났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어떤 순발력도 조금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삼성에 다 떨어지고 그 해에 코레일 채용이 떴었는데 코레일은 한 번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딱 두 얘기만 들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진짜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사기업과 공기업 약간 이미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 기업이 너의 능력을 못 알아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기업과 연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마상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기업을 계속 좀 찾아 나가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면접 볼 때도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진짜요?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적이죠.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 삼성, LG 이런 데는 다 CEO가 나라 돈을 받고 하는 거 아니라 회사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수출을 하든 그거를 판매량을 늘리든 아니면 계속적으로 뭔가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익 창출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또 수자항공사 이런 것들은 국민을 위한 것들이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적인 어떤 수익적인 것보다는 공익적인 것들, 공헌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구분을 지으면 좋겠죠. 알고 있는 게 그러면 한전? 그쵸. IT에서 고객센터에서 직원을 일을 했는데 그때 네. 이제 전화가 오면 아니 너네는 공기업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해도 KT는 사기업인데 약간 전화부 그런 쪽이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느낌이 확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무슨 혁신적인 도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도로의 안정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편의성, 안정성 이게 더 있다면 사기업에서 만들어낸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판매를 위해서 핸드폰 디자인이 휴대폰을 만드는 거는 편의성이긴 하죠. 근데 괜찮은 걸 만들어가지고 판매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죠. 진짜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학생들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지금은 텔러라는 직업이 너무나 축소가 됐죠. AI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학생들 금융권에 많이 보냈었는데 지금은 사실 채용이 안 떠서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응대를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표정도 너무 밝고 질문했을 때 세일즈도 너무 잘할 것 같고 그리고 갖춰져 있는 게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기업 쪽으로 사무직을 가는 것보다는 실제 은행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쪽이 훨씬 더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보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준비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었을 때 잘된 케이스들도 있고 또는 본인은 무조건 응대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면접에서 잘 안 나와요. 면접에서 좀 많이 굳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무 능력이나 회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무직 쪽이나 아니면 이제 공기업에서 직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해서 그쪽으로 약간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하고. 지금 거의 그거 같아요. 관상불 관상 내가 이제 삼성 상이야 내가 코레일 상이야 이제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완전 자신 있어요. 사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감이 이렇게 오지 않나요? 감이 오죠. 보냈던 학생들을 봤을 때 이미지적인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업마다. 몇 년간 몇 명의 학생을 좀 접했을지 그냥 수치상이 나올까요? 와, 이거 수치로 따지면 저는 이미 10,000명 넘을걸요? 왜냐면 진짜 취업 컨설팅으로도 하고 취업 전체적인 특강, 교육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 특강을 진짜 많이 들었을 때 200명씩 들어요. 1년에 데이터로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만난 게 이미 1000명이 넘겠죠? 그게 지금 제가 11년을 해왔으니까 내가 어느 기업에 좀 색깔이 맞을까 이런 것들. 공기업을 준비하는 거랑 사기업을 준비하는 건 사실 스펙도 좀 다르게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같은 경우는 NCS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땄을 때 약간 가산점 받을 수 있는 거 한국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기업은 사실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방향들 뭐 인적성이랑 NCS 이런 것도 기업마다 다르고 공기업이 다르니까 한꺼번에 같이 준비하려고 몰리면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해놓으면 더 맞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최근에 썰이 있는데 우리 편집자님 MBTI 뭐예요? 저 ISFP. ISFP. 네. 제가 항상 어디 가서 물어보면 일단은 E일 것 같다 이런 말들. 무조건 실제로 E는 늘 바뀌지 않는. 어쨌든 저는 ESFJ인데 코로나 시기 때 MBTI 이게 완전 막 붐이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취준생들의 이생 면접 질문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MBTI를 묻는 면접관이 있었다 이걸 봤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실제로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 MBTI를 묻는 거를 왜 물을까? 여러 취준생들을 보기도 하고 면접을 코칭하는 사람으로서 이것까지 물어야 되나 사실 그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갔는데 운영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거기 이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밥을 먹으면서 MBTI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채용할 때 MBTI를 꼭 묻는다 이러는 거예요. 면접 하시는 분이요? 면접 보는데 와, 이 뉴스에서 보던 사람 여기 앞에 있네요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왜 MBTI 물으세요? 항상 마지막 질문에 묻는데요. 면접을 다 하고 나서 본인이 마지막 질문하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P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기 편집장님 P인데 그러면서 이제 강사님은 뭐예요? 라고 물어서 전 J요 하니까 나랑 잘 맞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왜요?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은 본인들 팀에는 다 J래요. 총 4명이 근무를 하는데 J만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모르겠어. 어쨌든 이제 원래 3명이 기존에 있었고 1명을 더 뽑아야 됐는데 P를 뽑은 거예요. J들이 힘들어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계획적이고 바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건데 본인들이 볼 때 P는 너무 느긋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그 옆에 P가 앉아 있었어요. 전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앉아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MBTI를 묻는 이유가 그거래요. 사람을 뽑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조직의 사람과 색깔이 맞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직의 어떤 성격이나 이들의 어떤 유형들과 잘 맞는 사람을 뽑아야 여기 안에서 같이 성장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른 유형이 들어와 버리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업무 색깔이 너무 안 맞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마지막 그 질문을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어쨌든 P가 뽑히긴 했어요. 근데 힘들대요. 근데 채용을 이제 안 하진 않지만 성향과 결을 보겠다. 그렇죠. MBTI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항상 마지막 질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람을 쭉 보고 나서 그래도 이 사람이 좀 같이 일을 하고는 싶은 거야. J길 바라. 그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아니었으면 그냥 안 뽑았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답변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좀 이렇게 탁 뭔가 한 방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TI를 물었는데 그게
게 정말 직결되는 기업도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하는 MBTI, ESTJ? 철두철미하고 네. 딱 부러지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니까 그러면 나는 ISFP야. 마지막 질문이냐고 물어봤어. ESTJ라고 거짓말을 하면 앞에 이미 다 보여. 다 보일 거예요. 누가 봐도 ISFP였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I라고 하면 믿겠어요? 그렇죠.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다 알고 싶으니까 묻는 거겠지만 근데 선호하는 것도 있겠죠. 그 기업에서. 어쨌든 제가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결론적으로 기업에서 이런 거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또 느꼈던 건 내가 만약에 이 MBTI 유형 자체가 기업의 색깔과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P지만 J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면접 볼 때 이런 나의 스토리들을 최대한 계획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역시 면접은 스토리네요. 그쵸. 진짜 스토리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질문은 되게 나한테 중요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쵸. 예전에 이제 제 제자 중에서도 그럼 혹시 면접 때 MBTI를 물으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맞아. 이야기를 하는데 난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MBTI 때문에 나를 떨어뜨릴 거면 그 기업에서 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나의 스토리보다 그게 더 중요한 회사는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렇게 사람 안 뽑을 것 같아요. 요즘 기업들은 또 면접관이 어떤 질문의 질을 높이고 또 면접관들이 조금 더 지원자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좌지우지는 하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MBTI를 말해가지고 좀 모호한데 뽑았어. 그럼 내가 일 실수를 해. 너는 MBTI 뭐 이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는 다른 능력치가 더 있는 건데 MBTI로 사람을 보는 거라며 굳이 그 기업에서 내가 계속 일할 때마다 이 MBTI로 평가되는 게 되겠냐는 거죠. 사실 우리 진짜 좋은 진단지 많잖아요. 그리고 저 진짜 느끼는 게 MBTI의 저의 유형과 또 갤럽 강점 검사 있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또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MBTI를 똑같은 분들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근데 강점은 또 되게 달라. 그래서 나오는 에너지가 또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발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업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참고는 하되 그걸로 평가는 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죠. 와, 이거는 진짜 약간 면접관 취향이겠다, 그죠? 그 기업마다 색깔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고 제가 만약에 면접관이 된다고 치면 일단은 저는 전자, 그러니까 일을 못한 사람. 이게 저는 되게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 봤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고 못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단타로 빡 하고 나서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성장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죠. 특히 그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을 하죠. 회사에 들어와서 좀 내 성장을 좀 해놓고 여기서 뭔가 얻어가고 바로 떠나는 사람은 결국엔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은 머무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삼성의 인사 담당자로 꽤 오래 계시다가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요 편집자님 자막 넣어주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채용을 했을 때 최하위 10%인가 20% 그리고 최상위 10% 20% 이분들을 5년 뒤에 다시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일을 잘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그 일에 많이 익숙해지면 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조금 지금 부족하더라도 착한 사람 뽑아서 회사 일을 좀 성실히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에 더 목적을 둘 것 같아요. 어떻게 면접관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막상 같이 옆에서 일하는 동료랑 직속 선배 같은 경우는 착한데 일을 못하면 답답한데 화는 못 내고 속 터져. 터지는 시간을 그럼 5년간 버텨야 된다라는 건데 면접관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잘 보는 기업에 투입을 시키는 게 면접관의 역할일 것 같고 모든 상사들이 그런 부하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진 않겠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사실 기업이 노력해야 될 거는 잘 맞는 직속 상사들의 매칭을 시키는 것도 기업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사실 뭐 뽑아놨는데 진짜 계속 못 알아듣고 하면 힘들긴 하겠죠. 그거는 진짜 본인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딱 이거는 그냥 면접관의 입장에서 계속 함께 갈 사람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부분인 거고, 그 일 못하는 사람들의 약간 특징들이 뭐냐면 그 순서를 잘 몰라요. 일머리가 부족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기업에서 좋은 게 뭐가 있냐? 매뉴얼. 기업 자체 업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일머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매뉴얼 숙지부터 명확하게 하고 시작한다면 실수는 줄겠죠.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면은 또 속도를 내겠죠. 기업에서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오래 가는 게 오히려 덕일 수도 있겠죠. 면접 관의 채용 기준은 가장 원하는 인재상은 오래 일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약간 뭐 일리는 있고요. 많은 면접관 분들한테 말을 해보면 기존에 있던 우리 사람들과 얼마나 잘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보죠. 취업을 준비할 때 기존의 기업의 색깔을 익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기업의 색깔에 맞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죠. 그래야 잘 협동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 기업이 원하는 건 그 자기와 결이 맞는. 그쵸.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이 진짜 잘 맞아. 그러면은 계속 만나고 싶고 같이 뭘 하고 싶고 뭘 해도 즐겁고 이런데, 저 사람은 이제 똑똑한 사람인 것도 알겠어. 엄청나게 성장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알겠어. 근데 너무 사람이 별로야. 안 친해지고 싶잖아요. 같이 뭔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기업도. 이거는 제가 유튜브 떠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저도 궁금하고, 이거는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좋은지, 그래도 이름 있는 인턴이 나을지. 이 질문은 참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많이들 생각하는 그런 고민인가요? 진짜 취준생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질문하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광주에는 뭐 대학교 학생 취업 컨설팅을 해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졸업 유예 상태래요. 이 친구가 어떤 뭐 스펙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그래도 있었어요. 근데 아직 인턴을 할 수 있는 나이. 제가 근데 지금 대기업 인턴 이런 쪽이 이제 뜨는데 해도 될까요? 아니면 중소기업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데 가고 싶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돈을 빨리 벌어야 돼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이 늦어져도 여유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친구는 더 이상 집에서 서포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졸업도 유예를 했고 뭐 그 사이에 뭐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소비가 많았던 거죠, 집에서. 근데 이제 꿈은 커. 사실 스펙도 나쁘진 않아. 근데 인턴을 이걸 사실 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도 없잖아요. 인턴을 떨어질 수도 있어. 취업을 중소기업 준비하는 시기랑 또 겹쳐. 막 이러면 하나가 괜찮은 거 없이 이렇게 붕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거면 기본적인 스펙을 봤을 때는 중소기업을 준비를 했을 때 충분히 괜찮다. 요즘에 이제 중고신입 들어보셨죠? 중고신입 진짜 주변에 많거든요. 컨설팅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중소기업에서 뭐 1년, 2년 정도 하다가 대기업 준비한다고 다시 컨설팅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다 중고신입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얘기를 해줬죠. 요즘에 중고신입 정말 많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집에 가게를 이제 본인이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잠시 대기업을 멈추고 일단은 중소기업 들어가서 그 스펙으로 대기업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했었고요. 또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충분히 도전하고 싶다. 지금 인턴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인턴을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준비할 여유가 있으면 인턴하고 그걸로 그 기업으로 바로 가도 되고, 채용형 인턴, 체험형 인턴 이런 거 있잖아요. 채용형 인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턴을 해요. 여기서 일부를 채용을 하는 거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네네네네. 그래서 채용, 말 그대로 채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그 퍼센트가 되게 다를 수는 있어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쪽도 괜찮고, 체험형 인턴은 체험만 하고 끝나는 형태지만 그래도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정보도 얻고 배울 수 있으니까 인턴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얘기를 하죠.